어떤 동사의 멸종에는 사라질 직업이 나오는데 크게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에필로그처럼 그 작가가 본업으로 갖고 있는 쓰기라는 직업을 덧붙여서 총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각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인성 선생님.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 다 흥미롭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에필로그 쓰다 마무리하며의 쓰다 파트 내용이 좀 많이 와 닿았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저희도 뭐라고 해야 되죠? 저술 노동자? 저술 노동자 네, 네. 네, 저희도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도 뭐 그렇죠. 이게 노동자가 맞냐? 자발적 프리랜서면 뭐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의 노동이죠. 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 쓰라고 저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자기 착취도 착취입니다. 그리고 마감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우리가 또 청탁을 받고 때로는 그 과정 안에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주어진 글을 써내는 작업 안에서는 아 나도 노동자긴 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긴 하지만 사실 그런 과정 자체를 노동이라고 한원에서 생각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굉장히 감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게 아주 보편화된 감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마지막에 쓰다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신기하게 이게 또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서술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3인칭으로 쓰고 있고 말 그대로 한 편의 소설처럼 한승태라고 하는 한 작가의 삶을 다루면서 좀 전기적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르포라면 이제 뒤에 마지막에 이 챕터의 내용은 약간 전기나 소설에 가까운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실감을 느끼는 내용들이라거나 그리고 혹은 자신이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달하게 될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적어내는 방법들. 근데 이게 후반부 내용은 이게 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허구인가요? 사실이겠지. 허구와 사실이 섞여 있는 거죠. 사실이겠죠 거의. 읽으면서 약간 이제 허구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또 허구 같은 이미 현실이 도래한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만간 우리의 작업들이 상당히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라는 거는 거의 정해진 현실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읽으면서. 물론 그런 면에서 노동과 체험의 영역이 AI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남았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르포를 AI에게 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I가 앞에서 이 작가 한승태가 경험한 경험적인 영역들에 대하여 완전히 몰입해서 혹은 그러한 방식의 글쓰기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물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약간 이제 펜대 굴리면서 연구하고 이런 작업들 상당 부분 오히려 이제 사라질 글쓰기의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쓰다의 범주에서도 빠르게 사라지고 멸종할 쓰다의 범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속되거나 물론 완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존될 형태의 쓰다의 범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술 노동자의 삶이 AI에 의해서 가장 쉽게 대체될 거라는 실감 동시에 그 안에서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멸종을 피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연장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글쓰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챕터였습니다. 근데 사실 연구 논문 쓰기 같은 거는 없어져도 되지 않나요? 없어도 된다고요? 네. 왜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연구 논문 검색 같은 거 해서 아티클 검색해서 보면은 뭐 나도 물론 그런 사람의 한 부류겠지만 일부겠지만 참
이게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 이게 연구자 안에서는 이게 아주 이 마이크로 단위의 차이도 분명한 차이잖아요. 이전 연구와 다른. 응? 근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이런 식의 연구를 왜 하나.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야말로 정말 손쉽게 AI, 그러니까 챗 GPT나 이런 걸로 정말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구의 인문학 쪽의 그런 연구 영역들 있잖아요. 연구 논문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게 이제 기존의 학술적 언어의 한계거나 그렇게 훈련받아온 아카데미한 제도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아카데미의 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학술적 글쓰기가 지향하는 게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때려박은 다음에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텍스트 분석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검증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순차적이고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연구 방법론 자체가 사실은 AI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글쓰기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논문을 우리가 잠깐만 일단 논문 얘기는 우리가 네. 그만하고 메인은 더 하고 예, 싶은데? 논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의 직업의 멸종에 예, 예. 대해서도 걱정해 주세요. 일단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예. 박건희 선생님 나 아니야? 아 아니야. 아까 말씀하셨죠. 저는 요리하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다 재밌게 읽었는데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에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요리하다를 요번에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책을. 근데 흑백 요리사 보고 나서 읽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주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곳이고 굉장히 하드한 일을 하는 곳인데 모르겠어요. 이 요리라는 일이 어떤 로봇이나 이런 기계로 대체될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 이를테면 레시피대로 이렇게 뭔가 재료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미슐랭 뭐 3스타, 2스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요리는 대체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요리라는 것이 워낙 힘이 들고 육체 노동에 가까운 일이어서 저는 AI가 육체 노동 이런 부분들을 쉽게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로봇 산업도 뭐 보스턴 로보틱스 같은 곳을 뭐 한국에서 사들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 노동을 대체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년 전에는 다 대체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대체가 안 돼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물 건너간 거 같아요. 기술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소위 말하는 어떤 tacit knowledge라고 하잖아요. 암묵적인 몸에 익혀진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노동일수록 로봇이 대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때 알고리즘화 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상황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그런 노동들일수록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라는 것들도 아마 저는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뭐 대량으로 조리해가지고 뭔가 기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 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리라고 하는 꾸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것들은 계속 대체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박윤호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에필로그 그 쓰기를 보면서 작가라는 노동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작가 노동 노조 준비 위원회 이런 활동을 이제 몇 달 동안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에세이 쓰는 작가도 있고 과학 소설 쓰는 작가도 있고 여러 이제 분야의 작가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사회과학적인 저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논픽션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작가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냥 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북유럽에서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작가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뭐 헐리우드에도 이제 배우 노조가 있고 작가 노조가 또 따로 있고 배우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작가 노조가 같이 연대 파업을 해서 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한국이 이제 이런 작가 노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도 좀 미비하고 작가가 왜 노동자야? 작가가 왜 노조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쉽게 나오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사용자가 있어요. 대형 출판사들이나 대형 IP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언어화해서 이제 법적인 용어로 번역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병도 있고 산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근 저는 사실 이제 다 되게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노동 현장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진짜 이 감정 노동의 극한, 그래서 전화 받다. 이제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막 욕설이나 이런 걸 들어도 그렇게까지 내 멘탈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막연하게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멘탈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 이거 뭐지 어딨지? 근데 아무튼 이게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전화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어떤 불만들이 있는데 그 불만을 이 고객은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는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어디에도.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모든 그런 그 불만들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간이고 그리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객은 사실은 그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그 갈등이 되게 잘 드러난 게 한편에서는 이 상담원들한테 그런 AI처럼 매뉴얼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회사 쪽에서는 그렇지만 이 고객이 전화를 할 때 상담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나만 좀 특별하게 내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더 특별하게 봐주길 바라고 그러니까는 상담원을 인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뭐랄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뒤에 이제 무슨 청소 이제 빌딩 청소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이 상하차 작업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비정규직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상하차 노동도 11개월 딱 하면은 한 20일 동안 어디 쉬다가 오라고.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나면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이제 계약이 아니라 정직원 고용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근데 꼼수를 쓰는. 네, 요번에도 그 뭐 쿠팡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1년을 했는데도 중간에 너는 뭐 때문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어떤 매뉴얼을 적용해서 그 사람이 빠진 일수를 계산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줬던 퇴직금을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직업 소개서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의 그 펍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 노동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직업소개소가 사라진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용역 업체들이 이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노동들이 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이고 또 이 사람들은 정말 개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자동차도 없고 뭐 라이더를 하려면 오토바이라도 있어도 오토바이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화물차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직 이제 이 몸으로 육체로 이제 부딪혀가는 그런 사람들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보통의 이제 이러한 그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정말 몸으로 되게 이제 이걸 부딪히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진짜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본 그런 느낌이고 이게 또 그 브이로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그 브이로그에 특히 이 상하차 아니지만 이 물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브이로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일하는 장소는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 버스 타는 장면, 끝나고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은 찍고 휴게소 장면 이런 것들은 찍지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못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뭐 장면들이 여기서 잘 드러났다. 그래서 뭔가 유튜브에서도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빠진 부분들, 노동의 현장들을 되게 생생하게 담아냈다. 저는 그러네요. 네, 이거 읽으면서 그 운반하다. 응. 운반하다가 제일 이야기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아. 소설 읽는 것 같았어요. 운반하다를 보면서.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어딘가 망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게 희망 찬다고 그렇지, 맨 묘사돼 마지막에 있지만 그 석구 아저씨가 예, 예. 근데 그게 또 희망으로는 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왜 몸을 움직여야 하는가 왜 노동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뭐 사업하다 오고 뭐 우리처럼 펜대 굴리다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아니면 젊어서 알바하려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물류 회사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절실한 사람들이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제일 빨리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비리비리한 아저씨들이 제일 오래 버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적인 몸 쓰는 일을 하면서 뭐랄까 자기의 자존감이랄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는 과정이 이걸 보니까 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의 가치를 어쨌거나 네. 또 발견해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그렇죠. 있는 나 자신의 그렇죠. 자존감도 채울 수 네, 있고. 그러니까 퇴근하면 너무 가기 싫지만 또 아침에 그 퇴근할 때 또 떠오르는 그 햇빛을 보면은 태양을 보면서 나 아직 살아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노동을 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약간의 그 일단의 힌트를 보여준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꾸 우리는 어쨌든 육체 노동을 자꾸 비하하고 혹은 또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또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출세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을 되게 천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닐까? 라는 거를 이 운반하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몸을 움직이는 거나 머리를 굴리는 거나 본질적으로 노동, 인간의 자존감으로서의 노동은 다 동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와 이게 르포인데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운반하다에서 정신과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없다고 되게 왜냐면 상황이 되게 절박하고 힘들고 그 다른 경우라면 되게 막 우울증에 막 정신과 약 때려 먹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없다고 다 발산을 해버려야 돼. 갑자기 꼰대들 생각나요. 꼰대들이 항상 우울증 왔다 그러면 야 운동 안 해서 그래. 운동하면 다 없어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일 극악한 직업으로 콜센터를 꼽고 있잖아요. 네. 사실 육체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말만 네.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극악한 직업으로 이걸 뽑는 걸로 봐서 인간한테는 여기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하다에서 감당해야 되는 실제 오물보다 이 전화 받다에서 받아야 되는 이 감정의 오물이 절대 씻겨지지 않는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탈무드 격언인가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그 격언이 있는데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도 나머지 영역들은 결국에는 다 접촉이 있고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의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아주 미세하다고 하더라도 발견해내는 과정들이 서술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뭉클한 면도 있고. 근데 이 전화 받다는 전화 받다 없어. 그냥 인간의 끝이야 여기가. 출구가 없죠. 뭔가 네, 그러니까. 받은 것을 다시 이제 좀 해소할 만한 구멍이 다 다른 노동에 다 있는데 이 전화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온전히 자기가 다 받아 안아서 내면에서 삭혀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고 한승태 작가 책들이 하나같이 다 고통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책 이전에 나왔던 책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노동이 꽃게잡, 게잡이, 새우잡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데 의외로 텔레마케터 이런 것보다 덜 힘든 이유가 그 속에서 사회 관계, 인간 관계들이 있고 그 속에서 또 괜찮은
아저씨들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물론 진상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의 의미를 찾거든요. 여기도 보면 요리하다에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 가족 같은 그 웍을 가지고 그 웍질을 하면서 음식을 할 때 힘든 걸 잊고 자기가 혼자 거기에 몰두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동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 보면은 진짜 정말 글자 그대로 극악한 착취가 벌어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억압을 하는데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그 속에서는 뭔가 어떤 자아의 실현도 있고 의미를 찾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제 텔레마케터 같은 노동이다. 그 흑백 요리사 이야기로 왠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흑백 요리사가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게 요리는 멋있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네. 마지막에 엔딩의 모든 시퀀스가 다 요리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직업적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직업을 상찬하고 본인들에게 자기 몰입감을 가릴 수 있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로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내용이 다 그거를 담보하는지는 약간 별개의 근데 흑백 요리사는 저도 이야기지만.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진짜 요리 계급 전쟁해서 완전히 무슨 요리를 가지고 그런 오징어 게임을 찍는 듯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경쟁적이고 능력주의적인 것들보다는 자기들 어떤 요리하는 일에 대한 어떤 만족감, 리스펙트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서바이벌 예능 장르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좀 진화한 버전이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도 딱 요리를 할 때는 내 칼과 내 웍이 나의 가장 큰 친구고 얘네가 나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가장 밀착해 있고 내가 하루 동안 얘네를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의 몰입감 같은 거가 저는 이 요리라는 딱 그 직업적인 환경에서 구성되는 이제 자기 몰입감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자기 몰입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사실 직업 현장에서 노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되게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이제 반대로 이거 전화상담원 여기에서 반대로 두드러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빌런들.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빌런들인데 얘네들이 이상할 정도로 이 별것 아닌 사회 안에서 또 상승지향적이고 그 안에서 또 내 출세 방법 끈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빌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국적인 직업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직업적 빌런들 직장의 빌런들이 생산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직업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과 출세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일단 하나는 사회가 더 평등지향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 받다가 제일 극악인 이유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샌드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선명한 상하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예 같은 거예요. 감정적 노예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감정적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악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반하다나 요리하다나 청소하다나 물론 감독들한테 눈치는 보지만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팀 내에서는 평등하잖아. 어쨌든 간에. 합이 맞아야 되고 운반하다도 보면 3명이 안 좋은데 이 3명이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는 대로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는 대로 서로 뒷담화는 까지만 청소하다도 보면 2인 1조인데 한 명이 느리고 한 명이 빠르지만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배의 구조가 있고 그 안에서 그 각자의 인간적 요소들이 드러나잖아요. 청소하다 같은 경우에 팀장 욕을 하지만 팀장의 개인사가 또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누구의 서 팀장이었네? 가장 불륜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물론 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계급이 생겨났겠지만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이 사회 계층과 사회 이 구조겠구나. 그게 하나. 그래서 조금 더 평등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1급 아까 뭐 심님 말씀하셨듯이 대체될 게 하나도 없는데라는 생각. 대체될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뭐 요리하다는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뭐 딱딱딱딱 공장식으로 해서 공장식으로 하면 뭐 대체할 대체할 수 수 있겠죠. 청소하다 뭐 창틀 누가 닦아? 그렇죠. 인간의 이 손가락의 정교함을 AI가 과연 제가 볼 때는 자율운전보다는 자율주행보다는 그게 더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선 그 다이내믹스인가 거기서도 겨우 이제 계란 짚는 수준의 AI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한참 멀었어요. 그다음 콜센터는 대체가 안 돼.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걸 AI를 대체했다가는 그 물류센터에 폭탄 던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감정 노동자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간적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되게 대체가 많이 되긴 했거든요. 은행 같은 데 봐도 이제 AI가 답변하는 게 요즘 많이 대체가 됐는데 그걸 하면 사람이 끊죠. 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전화를 해서 사람과 통화를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간단한 문의는 ARS라고 하지만 생각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을 해지해야 돼. 여기서 통장 해지 방법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은 아니잖아요. 읽어서 아는 거면은 전화할 일이 없지 애초에. 진짜 그거 하다 보면 샵 누르고 번호 누르다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 상담원 연결을 결국 하게 되죠. 결국 하게 돼요. 결국은 뭐 AI 이런 거 다 결국은 그 과정이 더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 맞아요. 애초에 더 짧았던 과정을 더 길게 만들었을 뿐이 결국은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셔서 단순 요리는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에는 흑백 요리사 보면 트리플 스타가 정말 정교하고 칼질을 착착착착착 그 사람 하는데 미친 사람이던데. 근데 거기에는 이를테면 기계 같은 칼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계는 그렇게 칼질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데. 아니 근데 AI가? 요리도 내가 그 학교에서 그거 이제 급식하는 노동자들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요즘에 학교에 이제 튀김 해주는 그런 로봇 팔 같은 게 들어왔대요. 들어온 데가 있대. 이게 좀 학생 수 많고 그런 데는. 근데 그게 얘네는 웍질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맞아요. 그쵸?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이거밖에 요게 못 한대. 근데 이거가 안 되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왜냐면 분량을 주방에서 못 하는 게 익히잖아. 너무 일이 자잘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호흡이 다 맞아야 돼. 튀김 그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조리 이 흉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기 증기 기름 튀길 때 나오는 증기가 몸에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들여놨는데 요리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은 그거 이제 좀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다분히 이 0.9니 0.8이 숫자 매긴 거 있잖아요. 이건 다분히 배운 놈들 대가리에서 나온 거다. 왜냐면 지네 직업은 사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관료제가 낳은 소위 불시잡들 이게 사실은 AI에서 가장 큰 문제, 제일 사라질 1순위인 거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같은 거 관료제가 물론 다 모든 회계사 다 그건 아니겠지만 회계사야말로 단순하게 진짜 저도 제 친구한테 연말정산 맡기는데 그 친구 5분이면 끝내서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준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관료제가 낳은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계 말고 관료제가 낳은 불시잡들 이거는 솔직히 AI 시대를 맞아서 다 없어지겠지만 정말 그 쓰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분해해서 가장 쉬운 단위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첫 번째는 주제 잡아라. 그 다음에 그 반대항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발단에 뭐가 생겨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하는데 문제는 이걸 내가 AI한테 알고리즘을 시킨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정의 같은 사람 지가 공대고 스토리를 써본 적이 없으니 대충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게 대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기계가 쓰기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뭐 지금 제가 AI 관심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육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AI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인간이랑 똑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능도 상당히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이 돼야 되고 왜냐면 감정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AI는 아직까지 아주 머나먼 얘긴데 당장 주가 때문에 AI를 부풀린다는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오픈 AI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닐까. 주가 띄우려고. 엔비디아. 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 지식인 중심으로 노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얘네들이 손을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 손으로 움직이는 것은 AI로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머리로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그 불시잡들이 먼저 사라질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 불시잡이라는 걸 이제 그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허튼 직업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는데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자기 친구들 불시잡 종사하는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가 그 책을 구상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골드만삭스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대가로 10억씩 100억씩 받아서 자기들도 부자가 되는 그런 변호사들,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노동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봉사하는 대가로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런 일들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일들이다. 불시잡이다. 반면에 뭐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배관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비해서 의사 정도 빼고는 사실은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돌봄 노동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사회적 가치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는 굉장히 낮게 얕잡아 보여지는 노동이 됐고 근데 반면에 또 좀 아이러니한 일은 AI가 대체하지 못한 노동 중에 하인 노동이라고 서번트 레이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노동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또 이런저런 뭐 어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뭔가 해주는 컨시어지 노동이라고 이제 요즘은 좀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인 노동이죠. 하인 노동. 그런 하인 노동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십작과 다른 의미에서 그런 노동은 사실은 돌봄 노동이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해서 그런 뒤치다꺼리하는 노동이 돈을 벌게 만들고 그런 노동이 훨씬 더 이제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들이 그런 좀 불시잡들을 좀 제거해서 제거가 되냐고. 제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돈이 솔직히 콜센터 직원도 돈 많이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의사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하루 종일 인상 찡그린 사람들만 가잖아. 이게 감정 노동이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들은. 그리고 외과에서는 또 맨날 피 봐야 되고 솔직히 혈당 된다고 제가 요거 찌르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그런 직업들은 좀 날리고 이 부가 요쪽으로 돌봄 노동이라든가 이런 콜센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가야 되는데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참 잘못됐지. 근데 거기 그때 우리 옛날에 그 조커 봤을 때처럼 그러니까는 슈퍼 G가 돼야지. 다 이제 태업, 다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이제 이 도시 자체가 멈추도록. 그 청소 노동. 워킹 클래스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봇들을 파괴하고 AI 서버들을 다 파괴하고 불 지르고 조커가 되는 거죠. AI 러라이트. 새로운 러라이트 운동이 일어나. 그래야 된다. 근데 뭐 인간의 그 인지 발달 단계에서 보면 그 AI가 지금 잘하는 패턴 인식이 가장 낮은 단계 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4단계 정도로 보는데 맨 마지막에 언어 모듈이고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패턴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 인간한테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선사해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지금 AI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패턴 인식은 그 캄브리아기 정도에 나와요. 캄브리아기? 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막 생길 때 제일 먼저 한 게 왜냐면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패턴을 인식해야 먹이를 먹고 뭐 더우면 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생명 반응?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에 지금 있는데 그걸 생명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해온 이거를 아무리 컴퓨팅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거를 몇십 년 안에 따라잡는다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그런 의문이 있어요. AI가 진짜 그 이런 어떤 감정 노동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이 청소나 요리나 뭐 텔레마케터를 대체하려면 실제로 이제 육체를 가지고 감각 기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지능이 감정과 같이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인식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지능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렇게 진화를 하다 보면 이제 AI도 생각하겠죠. 아,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인간 놈들. 아니 그래서 그 체코 그 작가가 쓴 그 로봇 있잖아. 알 로숨 뭐 유니버스 뭐 네. 그거 있잖아. 거기서 맨 마지막에 로봇이 인간 다 죽이거든. 다 죽이고 이제 로봇이 이제 인간화 될 것을 예측하면서 끝나지 그런 식으로. 굳이 뭐 인간화가 되려고 할 것 같진 않아요 로봇이. 근데 자기들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또 발전하고 진화하는 경로를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AI의 발전 단계로서는 이런 노동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패턴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종류의 어떤 사무직 노동들은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곧 지금도 대체를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래머 중에서 뭐 주가 같은 거 예측하고 하는 프로그래머들,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초보적인 주가 예측 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냥 한국어로 치면 뭐 C 언어나 이런 거 쓰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AI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전에는 증권사 들어가서 약간 이제 뭐 수습 정도 되는 프로그래머들이 했던 일들은 이미 다 사라졌대요 현장에서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일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AI 회의론자. 아니 AI 회의론다 이거 AI를 그렇게 경계할 필요 AI를 그냥 같이 잘 살면 돼 우리랑 AI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챗GPT를 잘 쓰면 되는 거지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